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을 작품은 조선 후기 시조 작가 안민영의 고을사 저 꽃이여입니다. 여러분, 꽃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나요? 활짝 피어서 가장 예쁜 순간? 맞아요. 대부분 그 순간을 떠올리죠. 그런데 오늘 이 시조의 화자는 조금 특별한 꽃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반쯤 시들어가고 있는 꽃이에요. 아, 왜 시들어가는 꽃을 예쁘다고 하지? 하는 의문이 생기셨죠? 그 답이 이 시조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천천히 풀어볼게요. 먼저 작가부터 소개할게요. 안민영은 1816년에 태어난 조선 후기의 시조 작가예요. 그는 당시 유명한 풍류 음악가인 박효간의 제자로 음악과 문학을 사랑한 예술가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시조 작품집인 금옥총부를 편찬했어요. 금옥총부란 이름은 금과 옥처럼 귀한 시조를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안민영의 고을사 저 꽃이여도 바로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안민영은 젊음이 지나가고 중년을 넘어서면서 세상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을 함께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 감수성이 오늘 이 시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시조 원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낯선 옛말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현대말로 풀어드릴게요. 고을사 저 꽃이여, 밤만 여윈 저 꽃이여,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 춘풍에 향기 쫓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아름다운 소리죠? 이제 한 줄 한 줄 풀어볼게요. 먼저 시조의 형식을 먼저 잠깐 설명할게요. 시조는 우리 구전시가의 대표 형식으로 보통 세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줄을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노래의 1절, 2절, 3절처럼요. 그리고 각 줄은 보통 4개의 마디로 끊어 읽어요. 이걸 사음보 율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 줄씩 풀어볼게요. 초장입니다. 고을사 저 꽃이여, 밤만 여윈 저 꽃이여. 고을사는 아름답구나 라는 감탄 표현이에요. 현대말로는 아름답구나 저 꽃이여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밤만 여윈이에요. 여위다는 마르고 시든다는 뜻이죠. 즉, 반쯤 시들어가는 꽃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활짝 핀 꽃이 아니라 이미 절정을 지나 조금씩 시들어가는 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이게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중장을 보죠.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 매양은 항상, 늘이라는 뜻이에요. 즉, 더 피지도 말고, 더 시들지도 말고, 항상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어줘 라는 소망이에요. 이 중장에는 묘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화자는 꽃이 지금보다 더 시들까봐 안타깝고, 그래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인 종장입니다. 춘풍에 향기 쫓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춘풍은 봄바람, 쫓는 따라가는, 찾아오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봄바람의 향기를 따라 날아오는 나비를 꽃이 웃으며 맞이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기법이 등장해요. 꽃이 웃고 맞이한다고 했는데 꽃이 실제로 웃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꽃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쯤 시들면서도 찾아오는 나비를 반갑게 맞이하는 꽃의 모습에서 화자는 여유롭고 긍정적인 아름다움을 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시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꽃이 정말 꽃 이야기일까요? 시조에서 자연물은 종종 인간의 삶을 빗댄 비유로 사용돼요. 이 시조에서 밤만 여인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삶의 절정기를 지나 서서히 나이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20대에 활짝 핀 꽃이 아니라 중년을 넘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그런데 화자는 그 모습에서 그것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듦도 충분히 아름답다고요. 더도 덜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나가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이 시조가 전하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시험 대비를 위한 핵심 정리로 넘어갈게요. 화면의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이 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화자의 이중적 감정이에요. 예찬, 즉 긍정적 감정입니다. 반쯤 시든 꽃도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죠. 안타까움인 애상의 정서도 있어요. 하지만 더도 덜도 말고 그만하여 있어 라는 표현에서 결국 완전히 시들게 될 꽃에 대한 안타까움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이 시조의 매력이에요. 시험에서 화자의 태도를 물어볼 때 꼭 기억하세요. 고울사 적꽃이여는 반쯤 시들어가는 꽃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그 이면에 인생의 중년기를 긍정하는 깊은 철학이 담긴 시조예요. 활짝 핀 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모습, 그것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안민영은 그 사실을 이 짧은 세 줄에 담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경화의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입니다. 올해 수능 특강 교재에는 이 제목으로 올라 있지만 원래 제목은 곡구롱 우는 소리에입니다. 여기서 곡구롱이 바로 꾀꼬리 울음소리를 한자로 표현한 의성어예요. 여러분, 낮잠 자다가 새소리에 깬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조의 화자도 꾀꼬리 소리에 낮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눈을 뜨니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먼저 작가부터 볼게요. 오경화는 조선 후기의 시조 작가예요. 자세한 생모년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선 후기 사대부 계층의 노년 남성으로 추정돼요. 그가 남긴 시조 몇 편이 전해지는데 오늘 살펴볼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일상의 행복을 가장 잘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아요. 특별히 거대한 사건도 드라마틱한 감정도 없어요. 그냥 어느 봄날 오후의 평범한 하루예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게 이 시조의 힘이에요. 원문을 읽어볼게요.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곡구롱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작은 아들 글 읽고 며느라기 배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마초와 지엄이 술 거르니 한 잔 먹고 노니라. 자, 이제 한 줄씩 풀어볼게요. 초장입니다. 곡구롱은 꾀꼬리 우는 소리예요. 그 소리에 낮잠에서 깨어 눈을 떠봤다는 거예요. 이 꾀꼬리 소리가 단순한 새울음이 아니에요. 화자가 가족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소재예요. 낮잠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바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삶을 보여주는 소재예요. 중장을 보죠. 화자가 낮잠에서 깨어 눈을 뜨니 집안 풍경이 펼쳐져요. 작은 아들은 글을 읽고 있고 며느라기, 즉 며느리는 배를 짜고 있고 어린 손자는 꽃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풍경인가요?
3대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공부, 며느리는 집안일, 손자는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이렇게 질서 있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화자인 할아버지가 이 광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이 절로 느껴지죠. 이제 종장을 보죠. 마추아는 때마침, 딱 맞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어미는 아내를 뜻하는 옛말이에요. 술 거른다는 것은 술을 담가서 걸러내는 것, 즉 집에서 직접 술을 담가 한 잔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때마침 아내가 술을 걸러서 한 잔 마시며 즐겁게 지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낮잠에서 깨어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아내까지 술 한 잔 내밀어주는 상황. 이 이상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화자는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어요. 이 작품의 형식을 분석해 볼게요. 이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시조는 보통 초장, 중장, 종장이 각각 비슷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의 중장을 보세요. 작은 아들 글 읽고 며느라기 배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세 개의 마디가 더 붙었죠? 보통 평시조의 중장은 4마디인데 이 작품은 중장이 6마디로 늘어났어요. 이처럼 중장 또는 초장이 평시조보다 길어진 형태를 사설시조라고 해요.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평민층에서도 시조를 즐기면서 생겨난 형식인데 내용이 더 자유롭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기에 좋아요. 이제 이 작품에 쓰인 표현 기법을 정리해보죠. 화면을 잠시 보세요. 이 표현들이 합쳐져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족의 일상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 시조가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행복을 멀리서 찾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화려한 삶, 그리고 좋은 대학. 하지만 오경화는 이 시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낮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보이는 가족의 모습. 그게 행복이에요. 라고 말이죠. 이 시조의 행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읽고 나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좋은 문학의 힘이에요. 정리해보죠.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는 꾀꼬리 소리에 낮잠에서 깨어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의 일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조용한 행복을 담은 사설 시조예요. 특별한 것 없는 봄날 오후의 이 장면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작품은 이규보의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 한자 제목으로는 대농부음입니다. 앞에서 꽃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행복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작품은 전혀 다른 이야기, 땅을 파고 비를 맞으며 일하는 농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 시를 쓴 이규보는 농부가 아니라 고려시대의 귀족 출신 문인이에요. 그런데 왜 농부를 대신해서 썼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이규보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대문호입니다. 1168년에 태어나서 1241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약 850년 전의 사람으로 자는 춘경, 호는 백운거사예요. 백운거사란 흰 구름처럼 자유롭게 사는 선비라는 뜻이죠. 이규보는 동명왕편이라는 서사시로도 유명한데
이건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 이야기를 서사시로 쓴 거예요. 그는 고려 중기 최씨 무신 정권 시대를 살았어요. 나라는 무신들이 실권을 잡고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고통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규보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고관 대작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농부의 고통을 시로 담아냈죠. 자, 이 작품은 한시, 즉 한자로 쓰인 시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한자가 공식 문자였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한자로 시를 썼어요. 이 한시의 형식은 칠언절구예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칠언은 한 줄이 7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이고 절구는 4줄로 이루어진 시를 말하죠. 4줄로 된 이 편, 즉 이 작품은 같은 제목의 시가 2수예요. 이 작품은 총 8줄인데 1수와 2수는 따로 떼어서 각각의 시로 봐야 합니다. 먼저 제1수를 읽어볼게요.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랴만. 이 장면은 비 맞으면서 논밭에서 엎드려 김을 메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에요. 한자의 기는 어찌라는 뜻의 반어적 표현이죠. 그러니 사람의 모습 같지 않을 만큼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할 점은 이규보가 농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 이렇게 듣겠냐며 농부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죠. 왕손 공자들아 더 이상 얕보지 마오. 그대들의 부귀호사 우리 농부로부터 나오나니. 왕손 공자는 귀족,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말해요. 이규보가 직접 그들을 향해 경고하는 거예요. 농이라는 한자가 나오는데 이는 우리라는 뜻의 옛 한자어예요. 그러니 시적 화자가 농부의 1인칭 시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수의 핵심은 비 맞고 일하는 농부의 고단한 모습을 통해 그 농부 덕분에 귀족이 잘 살고 있다. 그러니 농부를 무시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2수를 읽어볼게요. 더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표현합니다.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로세. 곡식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관청의 하급 관리인 아전은 세금부터 걷어간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것도 돈이 아니라 곡식으로 내야 하는데 곡식이 없잖아요. 농부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죠. 계속 보죠. 힘써서 경작하여 나라 부유케 한 건 우리들이거늘 어찌 이리도 극성스레 침탈하는가. 여기에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건 결국 농부들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농부들에게 아직 덜 자란 곡식에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이것이 바로 이 시의 핵심입니다. 이제 표현 기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이규보는 왜 이 시를 썼을까요? 고려시대 귀족들은 농민의 삶에 관심이 없었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농민은 그냥 세금을 내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규보는 달랐어요. 그는 스스로 농부의 자리에 서서 농부의 목소리로 이 시를 썼습니다. 당신들이 입는 비단옷, 먹는 쌀밥이 다 저 시커먼 손에서 나온 거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사회 정의에 대한 외침이에요.
850년 전에 쓰인 시이지만 오늘날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는 고려시대 농부의 고통을 1인칭 시점으로 생생하게 담아낸 사회 비판 한 시예요. 지배층의 수탈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농부의 노동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규보는 붓 하나로 권력자들을 향해 당당히 외쳤죠. 그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작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세 작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죠. 비교해서 보면 각 작품의 특징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규보의 대농부음은 고려 중기, 안민영과 오경화의 시조들은 조선 후기에 쓰였어요. 시대가 5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작품이 같은 단원에 묶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시에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내는가라는 공통 주제 때문입니다. 이제 갈래를 비교해 보죠. 화면을 보세요. 세 가지 모두 갈래가 달라요. 한시, 평시조, 사설시조입니다. 이게 다 수능 특강 한 단원에 나오는 이유는 고전 시가의 다양한 형식을 비교해서 학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화자를 비교해 볼게요. 역시 화면을 보세요. 흥미롭죠? 안민영은 자신의 정서를 담았고 오경화도 자신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규보는 다른 사람, 즉 농부의 입장에서 시를 썼습니다. 이게 대신하여 읊다는 제목의 의미예요. 그럼 주제를 비교해 보죠. 화면을 보세요. 세 작품의 주제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자연물을 통한 인생의 철학적 성찰. 두 번째는 일상 속 행복의 발견. 세 번째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이렇게 고전 문학은 단순히 예쁜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면을 담아낸다는 걸 이 세 작품이 잘 보여줍니다. 이제 정서를 비교해 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안민영의 시조가 가장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고 기쁘면서도 안타깝죠. 오경화의 시조는 가장 긍정적이에요. 이규보의 한시는 가장 강렬하고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표현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작품이 사용하는 표현 기법도 다르죠. 이 차이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수능과 내신 시험에서 이 세 작품이 함께 출제될 때 자주 나오는 비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문학 분석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